김병호의 렌터카에 매복하고 있던 목수가 순간 움찔했습니다. 주변이 소란스러워 살펴보니 사람들이 몇몇 보였습니다. 지금은 공격할 타이밍이 아니었습니다. 목수는 렌터카에서 나와 자신의 트럭으로 돌아갔습니다. 얼마 후 김병호는 산에서 내려와 렌터카에 탔습니다. 곧이어 김태근과 김영일이 뒤따라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미행이 시작됐습니다. 어둑한 해질녘 김병호의 렌터카는 국도를 빠르게 내달렸습니다. 렌터카는 산가에 위치한 사찰에서 멈췄습니다. 뒤이어 목수와 김태근, 김영일이 각기 도착하여 다른 쪽에 주차를 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김병호는 절 안으로 들어가 주지 스님에게 맡겨둔 커다란 캐리어 가방을 하나 건네받았습니다. 몇 년 전 김병호는 경찰에 잡히기 직전에 잘 알고 지내던 사찰에 맡겨둔 것이었습니다. 캐리어가 잠겨 있기도 했지만 사찰에선 안의 내용물이 무엇인지 구태여 확인할 생각조차 않았기에 위험 부담은 있었지만 최적의 보관 장소였던 셈이었습니다. 김병호가 캐리어를 끌고 나와 렌터카에 올랐습니다. 뒤이어 목수와 김태근과 김영일이 솔깃한 눈빛으로 그를 미행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렌터카를 몰던 김병호는 도로가에 잠시 차를 정차했습니다. 그러자 일전에 교도소에 면회를 왔던 김병호의 지인이 조수석에 탔습니다. 지인은 밀항할 수 있는 루트와 위조신분증을 건넸고 김병호는 돈 뭉치를 지인에게 건넸습니다. 그렇게 지인과 헤어지고 김병호는 곧장 밀항을 하기 위해 부산항으로 향했습니다. 내일쯤 새벽에 배에 타면 됐습니다. 그렇게 김병호의 렌터카를 목수와 김태금, 김영일이 쫓고 있는데 순간 렌터카가 코너에서 방향을 급하게 틀자 김태근과 김영일이 뒤쫓다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한시라도 급한 상황에 어서 쫓아야 하는데 상대방 차량 운전자가 바로 보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결국 김영일이 홀로 급히 근처의 택시를 잡아서 렌터카를 다시 뒤쫓았습니다. 김병호는 하룻밤을 보내기 위해 후미진 외곽에 위치한 어느 무인 모텔로 향했습니다. 김병호는 캐리어를 챙겨 모텔에 들어갔습니다. 뒤이어 쫓아오던 목수도 한켠에 주차를 하고 트럭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이어 김영일이 탄 택시도 도착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상황을 살펴보던 김영일이 순간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이동할 때마다 목수의 모습을 종종 본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으로 보기엔 너무 이상했습니다. 그제야 김영일은 저 캐리어를 노리는 것이 자신들만 있는 게 아니었구나 생각했습니다. 목수는 김병호가 머물던 모텔방을 급습했습니다. 김병호를 처리한 뒤 캐리어를 챙겨 나가려고 하는데 순간 의문의 사내들이 기습적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김병호의 돈과 얽혀있던 홍콩 쪽 페이퍼 컴퍼니에서 보낸 해결사들이었습니다. 김병호의 밀항 루트를 건넨 지인은 해결사들과 이미 사전에 접촉을 했었습니다. 지인은 돈을 받고 김병호를 배신하고 위치까지 팔아넘겼습니다. 그렇게 목수가 해결사들과 치열하게 캐리어를 두고서 칼부림을 벌였습니다. 유혈 사태가 벌어지고 그들이 싸운다고 정신없는 상황에 몰래 모텔에 올라와 몰래 지켜보던 김영일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중간에서 캐리어와 탁상 위에 놓인 렌터카 차키를 가로챘습니다. 김영일은 황급히 모텔에서 빠져나와 김병호의 렌터카에 시동을 켜고 캐리어를 싣고 그것을 빠져나갔습니다. 뒤늦게 해결사들을 처리한 목수가 부상을 입은 채 모텔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렌터카는 사라지고 난 뒤였습니다. 그러나 목수는 이미 일전에 김병호의 렌터카에 몰래 잠입했을 때 차량용 위치 추적기를 심어 놓았습니다. 목수는 트럭을 타고 렌터카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일은 심부름센터 사무실 아래에 렌터카를 잠시 세웠습니다. 사무실로 가서 소지품만 챙겨 나와
혼자 돈을 몽땅 차지할 생각이었습니다. 김영일이 상가 계단을 급히 올라가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자신의 소지품과 물건들을 급히 챙기는데 뒤에서 김태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영일이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김태근은 김영일의 속셈을 눈치채고 배신감에 분노했습니다. 김태근이 말했습니다. 돈 어디에 있어? 급히 나올 생각이었기에 캐리어는 렌터카에 아직 그대로 있었습니다. 김영일은 우물쭈물하다가 순간 김태근을 공격했습니다. 김태근도 지지 않고 맞서 싸웠습니다. 그 시각 목수의 트럭도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목수는 한쪽에 주차된 렌터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건물 위로 올려다봤습니다. 불이 켜져 있는 유일한 사무실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한편 사무실 안에서 분노한 김태근이 명패로 김영일을 강하게 내리쳤는데 그렇게 김영일이 과다출혈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돈의 행방은 어떻게 된지 모른 채 김태근은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러던 이때 문이 열리고 연장통을 든 목수가 사무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목수와 김태근이 서로 눈이 마주쳤고 목수가 타정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못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김태근은 팔에 못이 박히자 고통스러워하며 책상 아래에 몸을 숨겼습니다. 잠시 소강 상태가 되자 김태근이 순간 창문을 열고 외벽에 달린 가스배관을 타고 아래로 도망갔습니다. 도망가는 김태근을 향해 목수가 타정총을 쏘아댔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김태근은 밑으로 내려온 뒤 자신의 차량을 타고 급히 도망갔습니다. 뒤이어 내려온 목수가 급히 트럭을 몰아 쫓아갔습니다. 잔뜩 흥분한 두 사람은 미친 듯 엑셀을 밟았습니다. 그렇게 도심 한복판에서 차량 추격전이 시작되는데 그러다가 대형 교통사고가 벌어졌습니다. 목수와 김태근이 몰던 차는 속도를 제어하지 못해 전복되어 뒤집어졌고 곧이어 경찰과 구급차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사고는 예기치 않을 때 일어나는 법이었습니다. 그들은 끝내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렌터카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렌터카 업체의 김대리는 차량에 부착된 추적 단말기를 통해 렌터카를 해소해야 왔습니다. 렌터카를 빌려간 사람은 여태까지 연락조차 없고 사장한테 욕이란 욕은 다 먹은 뒤라 김대리는 화가 잔뜩 난 상태로 차량 이상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엔 아주 커다란 캐리어가 있었습니다.